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제는 목회 상담자의 자기 이해고요. 자, 먼저 목회 상담사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회 상담자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목회 상담 수업을 통해서 상담사로서의 자기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 목회 상담사 또 목회 상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목회 상담자의 자기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상담자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역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상담사로 살든 아니 목회자로 살든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자기를 이해하게 되면 가식 없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뭐 목회자라는 자리나 상담자라는 자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회 상담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면 가식 없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이해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자기 이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면 세계에 집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 세계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상태는 어떻고 이런 걸 너무 하다가 보면 결국은 자기 주변을 간과하게 돼서 자기 삶이나 사역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기 이해를 너무 간과하게 되면 자기 이해를 너무 하지 않게 되면 외부 세계에 치중한 나머지 자기 없는 사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상담자로서 자기 이해를 너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외적 활동에 충실한 사람들,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외부 활동이 과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상담사로서 또 목회 상담자로서 목회자이자 상담사로서 자기 이해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요. 너무 조금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 이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뭐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자아가 되는 인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답하는 것을 정체성이라 그러고 그런 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이다. 정체성 혼란의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체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정체성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은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업은 첫 번째 시간의 강의는 에릭 에릭슨의 그 아이덴티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계속성과 동일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개념을 말한 사람이
해석학자 중에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체성, 자기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동일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에릭슨이나 리케르나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계속성과 동일성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계속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성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켜서 계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일성은 뭘까요?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을 가리켜서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자, 뭐 용어가 비슷비슷하고 여러분들 이제 혼돈할 수는 있는데 그냥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으면 계속성 변하면 동일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계속성이라는 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만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타인과 구분되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계속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동일한 나로 인식할 때 그 동일한 나로 인식할 때 그 안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변해도 변화하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동일하게 인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만의 독특성을 가리켜서 계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성은 뭐냐 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행동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변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행동도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변화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동일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피부, 신체에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동일하게 놓고 보면 10년 전 사진과 지금의 사진은 다른 사람입니다. 외모적으로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계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인데 지금의 나를 나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성은 본래의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부분을 계속성이라 그러고 동일성은 페르소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페르소나, 동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나로 인식할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 모두를 나 자신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체성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자아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입니다. 자, 그 자아 정체성이 뭐냐면 자기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체성을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집단 정체성은 뭘까요? 네, 집단에 의해서 부여된 정체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집단 정체성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이 나왔으면 개인이 나와야 되는데 왜 개인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고 자아 정체성이라고 했을까? 실제로 에릭슨은 개인 정체성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정체성의 쌍으로서는 개인 정체성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정체성을 이 사람은 그 사실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아 정체성을 이 사람은
지를 통해서 지각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아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정의적으로 본다면 이름으로는 개인 정체성, 집단 정체성이 쌍이 되는 게 맞지만 개념적 정의에 의해서 본다면 집단 정체성, 자아 정체성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의해서 부여된 정체성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될 때 우리는 이 사람은 건강하다 또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사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집단 정체성이라는 것은 집단이 부여한 정체성이니까 내가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전도사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이게 집단 정체성입니다. 집단이 나에게 부여한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전도사라는 정체성은 집단 정체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전도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전도사로 인식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아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체성이기 때문에 전도사라는 호칭이 자아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이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도 나를 전도사로 인식하고 교회도 나를 전도사로 인식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이 자아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전도사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전도사로 인식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전도사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전도사로 간주하지 않아요.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전도사의 행위를 기대하지 않는데 내가 전도사 행위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나는 나를 전도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전도사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나를 전도사라고 하고 전도사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가 전도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내가 견디기 힘들고 또 교회 역시 기대하는 내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아 정체성은 집단으로부터의 내적 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선택함으로써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은 본래의 자기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성과 동일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자아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겠는데요. 이것은 에릭슨이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체성이어서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성경적 정체성입니다. 성경적 정체성. 이건 뭐냐면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성경에 최종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성경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경은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적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집단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역할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정체성의 문제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언급할 것이 있는데요. 뭐 한 가지는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는 문제도 에릭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릭슨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긍정적 정체성과 부정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미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 긍정적 정체성, 부정적 정체성은 자, 긍정에 대해 강조하지만 부정적 인식 역시 무조건 거부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에릭슨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자기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의 견해,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과거에 한 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건강하려면 긍정적인 면도 자기의 모습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적인 면도 자기의 모습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자기를 인식하거나 긍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다 나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투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내가 거부하고 싶은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내가 이제 수용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버리는, 전가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정적 정체성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정체성의 문제에서 이 에릭슨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전인적 정체성입니다. 전인적 정체성. 전인적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뭐 인간에 대해서 2분설, 3분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인데요.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인간을 나누어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경향들이 일반적으로 1960년대를 전후해서 그 전후 어느 정도 기간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쪽에서도 그랬고요. 또 철학 쪽에서도 그랬고 신학 쪽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또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온전하고 그 자체가 하나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제 그 헬라어에서 보면 소마라는 말이 납니다. 소마. 그 몸이라는 말이죠. 몸. 그러니까 이제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살을 가리키는 거고 소마는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르크스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마라는 단어는 정신을 포함하는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이라는 거죠. 사르크스, 살덩어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신과 함께하는 전인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 소마고 그래서 몸의 부활은 전인의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 심리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뭐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은 정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는 하지만 신체를 포함하는 신체와 연관된, 다른 말로 하면 정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인을 가리키는 표현도 역시 푸시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기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전인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전해야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폴 틸리가 건강의 의미, 그래서 The Meaning of Health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종합적인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이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위기 또는 정체성 혼란. 그래서 정체성은 청소년기 이후에 형성되는 인생의 과제라고 보고요. 청소년기에 형성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로서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 늘 정체성 위기에 처하게 되고 늘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사람은 청년기에 있는 친밀감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성실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면성. 우리가 이제 학령기, 학동기, 저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달성하는 결과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릭슨이 이제 모라토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을 유예라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청소년 시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성인으로서의 신체적 성장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아직 성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시기.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시적으로 허락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성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지불유예는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화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자로서의 상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담자가 자기 이해가 없다면 그 상담자의 다른 자질이나 능력들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 이해가 없는 상담자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이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이해를 위해서 상담자는 반드시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 성찰은 자기의 경험을 형성한 후 그것이 주는 의미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이 주는 의미를 재형상화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를 위해서 상담자는 반드시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성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성찰은 자기를 타자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를 타자화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를 대상화할 수 있고 객관화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성찰은 자기를 타자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고요.
자기 성찰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성찰은 자기 초월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 성찰은 자기의 그 능력과 자기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에 갇히게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자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자기 실존을 넘어서는 단계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때를 자기 초월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가 바로 누군가와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목회상담 첫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이제 이어서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